된 배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의 어떤 경험 같은 것이요. 그래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협동조합의 A, B, C에서 A 같은 것입니다. 먼저 이 협동조합을 이해하려면 협동조합이 처음 어떻게 생겼는가, 사람들이 왜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2년도부터 이게 한 600번, 600 몇 번째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한 200회 정도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70~80%는 이 역사 얘기하다가 대충 끝나요. 왜냐면 대충 역사 얘기만 해도 협동조합이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역사 얘기만 쭉 하다가 그냥 대충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처럼 어떤 사회민주주의나 이런 어떤 담론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고 그냥 생활인들, 평범한 생활인들, 그래서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역사 얘기만 하고 그냥 대충 끝냅니다. 그 정도로도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약간 좀 이 담론을 구성하고 어떤 이 사회 문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데 약간 훈련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협동조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 얘기를 하고, 협동조합은 영국의 산업혁명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산업혁명이라는 거 아시죠? 아주 지옥과 같은. 이 현대 자본주의가 처음 생성되게 된 그 소위 원시적 축적이 이루어진 기간이고, 오늘날의 이 산업문명을 잇게 한 최초 동력이었지만, 영국에서 진행됐던 한 150년 정도의 산업혁명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자본가들이 생겨나고 노동자들이 이제 생겨나고 이런 것인데, 그 자본가들에게는 이제 기회의 시간이었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아주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참담한 시간이라고. 잘 아시겠지만 뭐 이런 거죠. 하루 18시간씩 일하시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했냐면 1730년대부터 1830년대까지 100년 동안 이렇게, 영국에서 10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영국의 노동. 1830년이라고 얘기한 건 1830년, 32년도에 영국에서 공장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노동법이에요. 그 공장법이 딱 만들어지고 그때 노동시간을 제한하게 됐어요. 세계 최초로.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일시켰어요. 하루 18시간씩 일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사 짓다가 이렇게 공장 옆으로, 공장 있는 도시로 이제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살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노동자 합숙소 같은 데서 생활했어요. 아우슈비츠 비슷한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애들을 한 10명, 12명 낳았으니까 가족 관계는 있었는데 가정을 구성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 100년 살기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있고 애들이 있어요. 한 10명 이상 낳았어요. 생기는 대로 낳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같이 가정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따로 살 집이 없었어요. 공장 옆에 노동자 합숙소를 저는 거기 그냥 다 때려 놓고 살았어요. 한 100년 정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진짜 아주 이제 천인공노할 짓을 유아노동, 47살 딱 되면 이제 시키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성인 노동자들의 5분의 1 정도 월급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공장 노동이 기계 노동으로 계속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소위 버튼 조작 노동으로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힘이 이렇게 굉장히 육체 노동의 비중이 점점 사실은 줄어드는 시기였어요. 산업혁명 과정에. 그러니까 유아노동자들이, 공장주들이 보기에 쓸모가 있었죠. 광산, 탄광에서 이제 탄을 캐는데 성인 노동자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구멍을 파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큰 구멍을 파가지고 애들을 들여보내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유한운동인데 그러니까 100년 동안 이렇게 났어요. 1730년대부터 1830년. 이 역사,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제 영국 친구들이 좀 있는데, 협동작하는 친구들. 영국 애들하고 만나서 이 시절의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없어요. 되게 트라우마 같은 거. 그랬던 것에 대해서 상당한 트라우마. 영국의 아주 부자들부터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이 시기를 잊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바탕에서 소위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진행됐고 소위 원시적 축적이 일어난 거죠. 자본가가 생겨났고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그 현재 존재하고 있는 소위 노동운동, 노동조합운동, 노동운동, 소위 사회주의 운동, 그 모든 종류의 진보운동이 이것을 배경으로 생겨난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사실은 이걸 배경 따져 올라가면 이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협동조합 운동도 이것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시작을 했냐면 이 사람이죠. 저 같은 협동조합주의자들이 이제 제일 큰 형님을 모시는 로버트 오웰 아시죠? 공상적 사회주의자. 이 사람이 협동조합의 제일 큰 형님. 네.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때부터 180년 정도 협동조합이 쭉 진행되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협동조합의 숫자는 170만 개쯤 돼요. 그리고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조합원이라고 하죠. 조합원의 숫자는 현재 한 10억 명 정도 전 세계에 10억.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 조금 넘거든요. 그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분의 1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에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농협. 그 시골에서 농지 원고 갖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농협조합원. 신협조합원, 새마을금고하고 거래하는 사람들보다 새마을금고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들이 조합은 잘 몰라서 그렇지. 조합원에는 자각이 없고 그래서 그렇지 한 10억 명 정도가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170만 개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역사를 여기 짧은 시간 안에 얘기한다는 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역사만 평생 공부하다가 돌아가시는 연구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나라마다 다 협동조합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 공부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딱 맥락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들여온 틀이 일본 연구자들이 이제 일본의 협동조합 연구자들이 쓰는 틀인데 전체 협동조합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1세대 협동조합, 2세대 협동조합, 3세대 협동조합 이렇게 구분합니다. 지금은 이제 3세대 협동조합 시즌에 들어보시면 시즌 3인데 이 로버트 오웬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일정 기간을 1세대 협동조합 시즌 1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시즌 1을 시작한 사람이 로버트 오웬이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이제 큰 형님이신데 닮았어요. 젊었을 땐 진짜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1771년도생이에요. 영국의 웨일즈 사람, 웨일즈. 1771년도에 태어났는데 웨일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버지가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아니었고 약간 중산층 정도 되는 그 집 아들이었는데 이게 별나, 어릴 때부터 별나가지고 초등학교 한 2학년 다니다가 약간 추운 거예요. 시시해서 공부가. 그리고 자기가 9살 때부터 동네 애들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살에 지가 쓴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신빙성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 10살쯤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장사하고
높은 장사 이름이 옷감장사. 옷감장사예요. 아버지가 옷감장사도 하다가 우체국 우체국장도 했다가 그랬던 사람인데 옷감장사인데 그 당시 옷감장사는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반도체 딜러 같은 거지. 그러니까 최첨단 업종. 1770년대에 하는 사람입니다. 그 장사 수완이 좋았습니다. 돈도 제법 벌었어요. 한 19살, 20살쯤 됐을 때부터는 그 공장 지배인으로 불려다녔어요. 그 당시 공장 지배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CEO인데, CEO. 기업 CEO인데, 공장장이죠. 주인은 또 있고, 그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CEO, 19살, 20살 때 그렇게 불려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한 건 아니었지만, 친구들이 되게 이 지식인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 영국의 산업혁명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친구들이었어요. 대체로. 그래서 이 지옥과 같은, 이 정말 양심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망할 놈의 세상 이런 거였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러면서 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산업혁명 과정에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비판적. 근데 자기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비즈니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꾸게 됐냐면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걸 뭔가 바꾸려면 내가 만약에 어떤 공장주가 되면 공장 지배인으로 공장주가 되면 이런 식으로 경영하지 않고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꼰대를 보여주면 애들이 좀 바뀌지 않겠나. 근데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이것도 왜? 또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실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협동조합의 시조이기도 하고 소위 그 노동조합 운동에서 보니까 그 산별노조 운동의 시조입니다. 산별노조 운동의 시조고 그 다음에 사립 유치원을 맨 처음 시작한 사람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그 다음에 아까 1830년대에 영국에서 공장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 공장법을 사실 기초한 거예요. 최초의 노동법을 기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실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꿈을 갖고 있었지만 그리고 자기가 돈벌이도 잘 하고 있었어요. 돈벌이 잘 하고 있었지만 공장을 인수할 정도로 돈을 벌지 못했어요. 공장을 인수할 정도 깜냥은 안 됐어요. 저희 가지고 있는 실력이.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는데 어떤 방법을 찾았냐? 저 어떤 방법을 찾았을 것 같아요? 정말 탁월한 정말 닮고 싶은 선배. 공장주 딸하고 연애를 합니다. 아주 빠른 방법, 신분 상담. 큰 스코틀랜드의 큰 방적 공장 사장 딸하고 연애해요. 둘이 결혼합니다. 웨일즈 총각인데 스코틀랜드 처녀. 근데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영혼함 이거는 게임도 안 되게 지역 감독이 센 나라인데 스코틀랜드 리그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1701년 이때까지만 총싸움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웨일즈 총각이 스코틀랜드 처녀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 형님이 이제 젊었을 때 굉장히 꽃미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 사실 제 책이 어디 있는데 여자친구가 되게 많았는데 근데 이제 그 스코틀랜드 처녀랑 결혼을 해요. 그 스코틀랜드 처녀 이름이 앤 캐롤라인이라고 앤하고 이제 결혼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로 이제 이사 가서 그 장인이 하고 있는 그 방적 공장을 헐값에 인수합니다. 계약금, 중도금까지는 뭐 줬다고 하는데 뭐 잔금까지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큰 딸이었고 장인 공장을 이제 인수해요. 그 공장 이름이 뭐냐면 뉴라나크 공장. 그 전 세계 협동조합주의자들의 그 마음의 고향. 뉴라나크 방적 공장.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책이나 협동조합 역사책을 보면 꼭 이 공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버트 오웬이 장인으로부터 헐값에 인수합니다.
공장이었는데 방촉 공장이었어요. 그 노동자들이 2,0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2,000명. 웬 큰 굉장히 공장. 큰 건데 그 옛날에.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공장을 안 했어요. 보통 막 한 10만 명짜리 공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공장이었는데 공장주가 됐어요. 자기가 이제 자기 꿈을 이제 펼칩니다. 그게 몇 년도냐면 1801년. 1801년. 이 사람이 1771년도니까 30살쯤 됐을 때 공장주가 돼서 자기 꿈을 펼칩니다. 그래서 2,0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그 유라나크 방촉 공장, 그 중에서 500명은 12살 이하의 아이들이었어요. 유아노동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꿈을 펼치는데 뭐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일단은 딱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제 오늘 또 공장 주시니까 앞으로, 그리고 2,000명의 노동자들은 그 공장 옆에 있는 합숙소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다. 자, 앞으로 12살 이하의 아이들은 일 안 시키겠다. 일 안 시킵니다. 일 안 시키고 지금 노동자 합숙소를 학교로 바꿔서 거기서 공부시키겠다. 그래서 근데 3살부터 공부시켰어요. 3살짜리부터 거기서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왜냐면 보통은 그때 보통 학교 나이가 보통 7살 이런 거였지만 그 이전의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다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립유치원 대부라고 얘기하죠. 원주. 그래서 12살 이하의 아이들은 일 안 시키고 공부시키겠다. 학교에서. 그 다음에 13살부터 18살까지의 청소년 노동자들은 하루에 7시간, 그러니까 절반 일을 하고 절반은 학교에서 공부시킵니다. 그다음에 19살 이상의 성인 노동자들은 하루에 14시간까지는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이 좀 많아요. 14시간.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자 합숙소를 학교로 바꾸고 방 2칸짜리 집을 지어줍니다.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이게 이제 유라나크 방촉 공장에서 우리 큰형님이 했던 전부예요. 사실 이거 딱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살 이하의 아이들은 일 안 시키겠다. 13살부터 18살까지는 하루에 절반을 시키고 절반은 공부시키겠다. 19살 이상의 노동자들은 하루에 14시간까지는 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방 2칸짜리 훌륭한 집을 공장 주변에 쫙 지어줍니다. 가정생활을 하게. 그 노동 조건을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이게 좀 위반. 2년 이하의 징역형. 근데 1801년도 당시에 이 공장이 꿈의 공장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그 당시 소위 산업혁명 과정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유럽의 그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 공장을 방문을 해서,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아직 안 나가고 있는, 궁금해하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오늘날의 몬드라곤 곱하기 한 10 정도로 유명한 공장이었다고 방문을 하고 거기서 이제 감명을 받고, 그러니까 로버트 웨인이 원래 노렸던 것이죠. 자기의 본때를 보여주면 애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감명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오웬주의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청년 막스도 오웬주의자였어요. 막스 전기나 이런 거 읽어보시면 청년 막스가 아주 어릴 때 청소년, 대학 한 1, 2학년 그런 분들은 오웬주의자였어요. 우리 형님 오웬 이런 거. 그러니까 오웬주의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 공장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지 동네로 가가지고는 비슷하게 흉내를 공장을 만들어가야지. 사실은 이거는 협동조합은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씨 좋은 공장주가 그냥 인간적인 회사를 만들었는데, 근데 왜 이거를 이제 저희 같은 협동조합주의자들이 최초의 실험이었고 최초의 협동조합적인 어떤 시도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 있던 그 다른 공장들과 달리 이 공장이 최대 이윤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뭔가 약간 다른 것을 추구하는 공장. 이게 협동조합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정신입니다. 뭔가 최대 이윤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이지만 그걸 위해 사실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당시가 되면 이미 영국의 노동운동이 상당히 격렬해지고 그리고 그 당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확 잡아가지고 막 뒤집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개혁 노선이 아니라 혁명 노선으로 이미 노동운동 초기부터 그런 노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 생각은 아니 그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고 그때까지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때까지.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낮게 어떤 점진적인 어떤 개혁 노선 이것을 사실은 이제 근데 그것도 협동조합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떤 사회 변혁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유라나트 왕족 공장에서 이제 체현이 됐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근데 어쨌든 이 공장을 보고 ON주의자들이 막 생기고 그 ON주의자들이 한번 실험을 합니다. 공장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비슷하게. 그 다음에 농장도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공동체로. 근데 어땠냐면 다 망했어요. 싹. 그러니까 19시간씩 일시키는 공장들하고 경쟁이 안 됐던 거죠. 이 유라나트 왕족 공장도 한 30년 정도 운영하다 다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1세대 협동조합 운동이라고 합니다. 시즌 1.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이 딱 잉태되긴 했지만 비즈니스로는 다 망한 그 시기. 이게 1세대. 시즌 1. 시즌 2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협동조합 운동이 이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즌 2가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70만 개 정도 되는 그 전 세계 협동조합의 1호점. 원조 가게. 원조집. 이게 로치데일 소비조합입니다. 로치데일 소비조합. 이거는 이제 이름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교양 관점에서. 그래 김 모시기하고 협동조합 공부를 좀 했는데 한 번씩.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로치데일 소비자협동조합을 했을 때 소비자협동조합은 뭔지 아시겠죠? 대충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로치데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지명인데 어디냐면 맨체스터 시티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노동자 도시였어요.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영국의 산업혁명이 막 진행되면서 런던을 포함해서 전국에 소위 공장 지역이 생겨납니다. 거기가 노동자 밀집 지역이 돼요.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 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830년 공장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 1830년 공장법에는 그 내용이 대체로 두 가지였는데 핵심 내용. 첫째는 유아노동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노동시간은 법정 노동시간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시간, 업종에 따라서 11시간, 어떤 건 12시간. 하지만 사람들은 뭐 그거보다 더 일을 시켰는데 왜냐면 근데 법정 노동 시간 이외의 노동은 이제 소위 그 추가 근로 수당을 주기 시작했던 거죠. 1830년대에 막 그 노동법이, 공장법이. 그러니까 노동자들 월급이 올라가고 이제 합숙소에서 빠져나와서 허름한 집에서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허름하게 노동자들이 사는 소위 노동자 밀집 지역이 생겨납니다. 공장을 중심으로. 그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맨체스터예요. 그리고 뭐 리버풀, 웨스트햄. 많이 들어본 이름 많이.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이 축구가 원래 노동자들의 스포츠입니다. 귀족들은 골프, 승마, 크리켓, 테니스를 쳤고 노동자들이 축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공만 하나 있으니까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구단은 맨체스터에서
있는 노동자들이 소위 조기 축구단 같은 걸 막 수십 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연합한 구단입니다. 노동자 구단입니다. 1880년대에 시작합니다. 그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구단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웨스트햄 구단도. 근데 그게 요새 장사가 워낙 되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구단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그래서 ESPN에서 SBS ESPN에서 그 프리미어리그 경기 하기 전에 막 그래서 이런 사진들 몇 개 보여주는데 거기 공장 굴뚝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원래 몇 년 전까지는 망치하고 이런 거 그림 나왔어요. 이게 되게 휘장으로 아직 쓰는데도 좀 휘장은 다 바뀌었지만 되게 다 노동자보다 치레이라고 하는 곳은 맨체스터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6만 명 정도가 노동자들이 살고 있던 이제 조그만 도시였어요. 1840년대가 배경이에요. 그 노동자들이 이제 훌륭한 집에서 애들 10명에서 12명씩 삽니다. 신랑은 공장 가서 일하고 그 부인이 이제 가정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그 당시 영국 노동자들은 주급을 받았어요. 주급. 월급이 아니라 주급. 그런데 이제 주부가 가정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뭐냐면 이 생필품을 조달하는 것이에요. 장을 보는 거예요. 생필품을 조달해야 이 10명이나 되는 이것들이 대도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생필품을 조달하는 것이 1840년대에 가난한 노동자 주급을 갖다 줘. 신랑 돈이 얼마 안 돼요. 한꺼번에 지금 코스트코나 이런 데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주에 쓸 거를 딱 사는 건데 그 생필품을 조달하는 게 지금과 달리 약간 힘들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오늘날의 생필품 시장은 경제학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입니다. 고객 중심의 시장. 물건은 넘쳐나고 고객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고객이 왕이고 고객 감동 경영과 이런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생필품 시장 거꾸로였어요. 그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어요. 물량이 딸렸어요. 수요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난한 노동자 주부들이 그 다음 주에 먹고 사는 생활을 할 그 생필품을 그때 조그만 돈으로 구입해서 조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첫째는 그 가격이 안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있다고 다른 주가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상인들이 광범위하게 속여서 팔았어요. 밀가루를 하는데 그냥 석회가루 확 섞어서 판다고. 고기 근수 속이는 건 너무 많았거든요. 고기 근수는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까지 속였습니다. 전문점에서. 그 다음에 버터 10개짜리 부분을 파는데 맨 위에 한두 개는 괜찮고 그 다음에 밑에 거나 그냥 3년 소금에 쩔어 놓은 양초, 두께하고 길이를 속였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주부들이 생필품 조달이 너무 힘들었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상면 주인들하고 되게 싸우고 목살절기까지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냥 한두세 번은 어떻게 넘어가서 매번 그런다고 생각하는 말이 이게 굉장히 짜증나는 일입니다. 이거 살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노동자 주부들이 생필품 조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신랑들한테 이게 바가지를 탁탁 긁는데 못 살겠다 이거.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모입니다. 한 30명 모여서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해요. 이 사람들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지들을 노치대의 손잡이라고 이제 멋있게 했지만 젊을 때 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막 맥주를 마시는 거야. 이 마누라 강아지가 점점 심해지고 니네 집은 어때? 우리 집도 마찬가지다. 전부 그러는 거야. 이유는 동일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오행주의자들이었어요. 오행주의자들이었고 공장을 하나 만들려고 했었는데 근데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 뭐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이 오행주의
자들이 이렇게 해서 어떤 노동자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1파운드씩 돈을 모아서 가게를 조그맣게 하나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게에다가 공장에서 물건을 떼다 놓고 그 돈을 낸 사람, 그게 이제 조합원입니다. 조합원들한테만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팔면 어떨까? 그래서 1파운드씩 모았어요. 근데 그 당시 1파운드는 지금 1파운드는 지금 1,700원인가요? 지금 환율 1,700원인데 이 시절에 1840년대 1파운드는 2주 주급이 있어요. 2주. 반달월입니다. 반달치. 그러니까 큰 돈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출자를 못했어요. 분납을 했어요. 분납을 했는데 그래서 근데 초도 자금으로 딱 모인 게 지금 돈으로 한 돈 1,000만 원 정도 됐죠. 모아서 이 3층짜리 건물에 가보시면요, 이 교실에 딱 4분의 1만 원. 딱 4분의 1. 4분의 1만 원. 아주 정말 구멍가게도 뭐 그런 구멍가게. 지금 근데 박물관도 같은 건물 전체가 박물관도 같은데 한 4분의 1 정도 되면 크기에 가게를 이제 얻어요. 얻어서 돈이 얼마 안 되니까 한꺼번에 물건을 왕창 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9가지 품목을 떼다 놓고 조합원들한테만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팔았어요. 이게 1844년도에 일어납니다. 1844년. 그러니까 매일 가게 문을 열 수도 없었어요. 일주일에 2번 이틀 열고, 그 다음에 점원을 고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점원 노릇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거지 같은 말이라고 손가락 저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몇 년 지났어. 한 3년 정도 지나서 이제 점원을 하나 고용을 했는데 몇 년 지났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 거지 같은 구멍가게였는데, 자, 이 조합원 주부가 와서 생필품을 여기서 조달을 합니다. 가격은 많이 안정됐어요. 많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이 워낙 바잉 파워가 작았기 때문에 많이 한꺼번에 띄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 속여서 파는 게 가능한 거야. 원리상 물건을 하지. 그 가게에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그 가게 주인들이고 점원도 주인이고, 그러니까 딱 제값 내고 제대로 된 물건을 이제 조달을 하게 된 거죠. 물건을 주고. 이게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영국 전역으로 하게 됩니다. 그 영국 전역의 노동자 도시들로 싹 엎어집니다. 왜? 다른 지역에 있던 노동자, 가난한 노동자들, 주급받고 있던 노동자들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오치대 사람들이 이걸 이제 해결한 솔루션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이제 따라서 그냥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스토리예요.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협동조합 중에 가장 규모가 큰 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 신용인데 이게 이제 제2호점인데 신협은 독일에서 시작됩니다. 1860년 독일의 조그만 농촌 마을에서 시작이 되는데 186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독일이라고 하지 않고 프로이센이라고 했어요. 프로이센. 그러니까 조그만 농촌 마을에 면장님이 한 분 부임을 하셨어요. 그 면장님 이름이 라이파이젠이라고 해요.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이 두 개의 이름은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라이파이젠이라는 건 사람, 면장님 이름인데 이 사람이 현재 전 세계 협동조합 운동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쟤는 물론 죽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이 프랑스에 있는 신협인데 크레디 아그리콜이라고 하는 신협입니다. 크레디 아그리콜 신협입니다. 신협협동조합인데 자산이 2,000조 2,000조짜리 우리나라의 은행 다 합친 크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월드뱅크 전 세계 뱅크 순위로 3등, 4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이치뱅크보다 훨씬 크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은행이 중국의 공상은행입니다. 공상뱅크. 넘버 1 뱅크가 공상뱅크고 넘버 2 뱅크도 지금은 중국에 있거나 아니면 그 유럽, 미국에 있는 은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3등인가 4등인가 전 세계 뱅크 순위. 근데 그 뱅크를 크레디 아그리콜인데 그 프랑스에 있는 농촌 마을에 있는 이 신협들이 모여서 조그만 신협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 조직인데 그 단위 신협들의 이름이 뭐냐면 라이파이젠 뱅크. 이 사람 이름을 봤어요. 다 라이파이젠 뱅크라고. RB. 독일은 도이체방크는 일종의 국책은행이고 한국은행 같은 것입니다. 도이체방크. 근데 그거 빼놓고 민간은행의 경우에 민간금융의 60% 정도를 이 라이파이젠 뱅크가 장악하고 있어요. 독일. 근데 그게 다 라이파이젠 뱅크. 라이파이젠. 이 사람 이름을 딱 보니까 영향이 그냥 막 강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1860년대 독일의 조그만 농촌 마을에 면장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 사람 상위군인 출신이에요. 눈이 한쪽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불 전쟁을 그때 프랑스하고 프로이센하고 투닥거렸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눈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위군인이니까 정부가 그냥 그 집에서 면장이나 해라 이 사람이 그 크리스찬이었고 계몽주의자. 농민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조그만 농촌 마을에 딱 부임을 해서 봤는데 이 농촌 마을이 제 면장님이 이 농민들이 농사를 정말 열심히 짓는 게 자기 땅에서 지 땅에서 좀 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조그만 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 땅에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그 뭐 마약하는 놈도 없고 알코올 하는 놈도 없고 뭐 노름하는 놈도 없고 흉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일은 쎄빠지게 열심히 하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수학도 괜찮아. 그러니까 흉년이 들지도 않는데 이 면장이 이게 지금 납득이 안 돼가지고 몇 년을 관찰을 하고 도대체 왜 이럴까? 근데 원인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농민들이 이제 가을이 돼야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봄에 그 동네에 있는 고리대금업자한테 돈을 뿌는 거예요. 뿌어서 가을까지 생활비, 농사자금 쓰고 가을에 수확하면 이렇게 지들 먹을 거 좀 남겨두고 이게 원금하고 이자로 콜라하게 갖다 주고 또 이렇게 털 꽝.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요새 사는 똑같잖아요. 요새 비슷한가? 그래서 이 면장님이 이제 마을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마을회의라고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면장님께서 야 내가 당신들 몇 년 봤는데 그 족소도 개주고 있는데 새빠지게 농사 져봐야 꽝이다 이거. 그럼 당신들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 제안을 하겠다. 나도 출자를 할 테니까 나 월급 별로 많지 않지만 나도 출자를 할 테니 니들 집에 갖고 있는 여유점 동전 한 입이라도 이렇게 모으자. 모아서 그 돈을 큰 돈이 안 모였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 농사가 좀 큰 사람, 약간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내요. 돈을 모아서 이 돈을 그 다음에 봄에 그 마을에서 농사 땅이 가장 작은 거 한스 1번부터 쭉 이렇게 순위를 매깁니다. 그 가난한 농민들. 그래서 이 돈을 이 사람한테 빌려주죠. 고리대금업자들이 받는 이자의 절반만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그 농민들이 들어본 적 뭐 약간 그럴듯하기도 하고, 근데 면장님이 하는 얘기가 약간 신뢰도 가고, 또 지도 막 돈을 낸다고 하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네. 1960년대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살기가 훨씬 좋아진 거지. 로치데일 소비조합이 전파됐던 속도보다 이 라이프하이젠 뱅크가 전파된 속도가 10배 빠르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유럽 전역을 덮고 유럽 전역의 농촌 마을에 딱 라이프하이젠 뱅크가 생겨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있던 농민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던 것입니다. 고리대금업자들도 뜯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제 솔루션이 나온 거죠. 그래서 유럽 전체를 뒤덮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고, 그게 우리나라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59년도에 도착을 했는데 부산에 왔는데 1959년도 부산은 한국전쟁 끝나고 피난민들이 모여 살 때였어요. 60년대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공장 가는데, 부산에 모여 살았는데 피난민들이 이제 애들을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먹고 살릴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테이블 한 두세 개짜리 국수집이라도 하나 이제 해서 국수라도 팔아가지고 애들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근데 그 미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은행 문턱을 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채를 빌렸었습니다. 사채. 그러니까 그 1950년대 부산의 피난민들이 빌렸었던 사채 이자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는 일. 달러 이자. 달러 이자가 한 달에 7부. 싼 건 7부였고 비싼 건 3할이었어요. 3할. 한 달에. 그러니까 뭐 사채 빌려가지고 국수집 열어봐야 빵인 거예요. 이자가 또. 그걸 일수로 찍기도 하고, 뭐 달달이 뭐. 그런데 그때 이제 부산에 캐나다에서 오신 수녀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선교하고 메리 가브리엘라라고 하는 수녀님이신데, 이 수녀님이 딱 본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녀님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성당에다가 신협을 만들었어요. 돈을 모아서. 미국하고 캐나다 신협이 도와줬어요. 초기에.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마을 사람들한테 2부 이자, 한 달에 2부 이자를 자꾸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80년대까지 사채 이자 하면 2부 이자였어요. 이게 이제 부산의 그 신협에서 시작한 이자. 그게 오늘날의 한국의 신협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전에 가면 신협 중앙에 가고 넣으셨는데, 거기 가면 큰 외국인 사진 2개가 붙어있고, 하나는 이 라이프하이젠 연관 사진이 붙어있고, 하나는 그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님 사진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1호점, 2호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협동조합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구나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필품을 조달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가난한 노동자 주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들끼리 구멍가게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본 거죠. 그 다음에 고리대공업자들한테 뜯기던 농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본 거죠. 이게 이제 1호점, 2호점. 그 다음에 나오는 협동조합은 다 동일한 거죠. 농협은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어요. 농협은 누가 만들었냐면 라이프하이젠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그 농민들이 만들었어요. 자, 이제 고리대공업자들한테 뜯기는 일은 없어졌어요.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가을에 수확한 농산물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민 혼자서 장에 갖다 팔 수 있는 양은 얼마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유통사인들한테 헐값에 넘기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놈들이 유통사인들이 한 100원에 사서 500원에 파는 거예요. 도시에. 그러니까 약간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뭔가 유통마진을 유통상인들한테 뜯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농민들이 모여서 뭘 한 거냐면 그러지 말고 우리 구판장을 진짜 이렇게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쌓아놓고 필요한 농민은 새벽에 와서 경매로 도매로 팔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구판장을 지은 것입니다. 이게 농협입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중간 유통상인들한테 싸게 넘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지들이 구판장을 여기서 파는 거죠. 그래서 중간 유통 마진을 상당액을 자기들이 취하게 되는 거죠. 이 농협을 다른 말로 하면 생산자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생산자협동조합이라고도 하고 사업자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농민 개개인들과 사업자들, 그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즉 농사를 짓고 뭔가를 하는데 그 각각 개별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걸 모여서 해결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산자협동조합, 이 유명한 생산자협동조합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렌지 선키스트가 그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농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1930년대에 만들었는데요. 그 미국의 농산물 유통회사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거대한 회사입니다. 이놈들이 오렌지 농사 짓는 농민들한테 와서 이걸 이제 헐값에 사가는데 이것들이 뭐 매년 후려치기 그래서 오렌지 농사 짓던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저기 잠깐 됐고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해볼게. 그래서 자기들이 생산한 오렌지를 패킹하고 주스도 만들고 그래서 판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선키스트 오렌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키위 중에서 제일 1위 브랜드가 제스프리. 뉴질랜드 키위인데 그건 뉴질랜드의 키위 농민들이 똑같은 이유로 협동조합을 합니다. 유통상인들한테 뜯깁니다. 우리나라도 단일 품목을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해서 지금까지 짠으로 있는 데가 하나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단일 품목? 단일 품목? 네. 그 서울우유 협동조합. 서울우유가 협동조합입니다. 우리나라 우유 넘버 1 브랜드. 근데 이건 몇 년도에 생겼냐면 1938년도에 일제시대. 그러니까 서울 인근에 젖소 키우는 농민들이 젖을 짜서 우유 유통업자들한테 이제 파는데 일제시대 때 우유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건 일본 놈들입니다. 이놈들이 가격을 막 후려치거나 돈을 떼먹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울 인근에서 이 젖소를 키우던 그 축산민들이 이제 모여서 야 됐다 이들한테 안 팔시키다. 그래서 자기들이 짠 젖을 모아서 끓여서 식혀서 병에 담아서 배달을 다닌 거지. 이게 1938년도에 만들어진 서울우유 협동조합이에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넘버 1 브랜드. 풀무원도 그러진 않았나요? 풀무원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산우유 협동조합. 부산우유 똑같은. 그러니까 부산우유는 조금 있다가 생긴 겁니다. 서울우유가 가장 넘버 1 브랜드 중에서 그게 이제 소위 생산자 협동조합. 그러니까 개별적인 생산자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힘이 약하니까 그 중간 유통사인들한테 다 뜯기고 살았는데 자기들이 이제 수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 원리 그러니까 그 원리 이해하시면 돼요. 수요 누가 만들었어? 서민들이 고기 잡다가 고기 잡아왔는데 유통사인들한테 남겼어. 근데 그러지 말고 그 공판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놈들 와서 새벽에 경매 받아. 우리나라 어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촌에 다 수협이 있습니다. 수협 공판장이 있어요. 노량진 수산시장 수협이 운영하는 거죠. 잘 몰랐죠? 관심도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산림조합은 뭘까요? 그러니까 나무 키우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근처협동조합이라는 부분이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담배.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소위 사업자 협동조합 내지 생산자 협동조합인데 이게 크게 보면 세 번째 협동. 그 다음에 몬드라곤처럼 노동자 협동조합은 프랑스에서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 그 노동자 협동조합은 약간 특이합니다. 약간 근데 그 시작한 연도는 대체로 1850, 60년대에 시작을 했어요. 누가 시작했냐면 파리에 살고 있던 금세공하는 장인들, 귀금속 가공하는, 그러니까 누가 금덩이를 갖다 준 걸 가공해서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 만드는 장인들이 대개는 자기 집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뭐 돈 많이 벌었죠.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피죽도 못 끓여먹는 그런 사람. 이 경기를 많이 탑니다. 그 귀금속 가공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 금세공을 하는 장인들이 이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돈벌이, 소위 직업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직업이었어요. 좋을 때는 아주 좋고 아플 때는 안 되는 굶고 이러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금세공하는 장인들이 모여서 공동 작업장을 만든 거죠. 공동 작업장을 만들고 단일 브랜드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 때 50% 이상 적립해도 그랬다가 경기 안 좋을 때 그걸 나눠. 그러니까 자영업자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정성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노동자로. 그래서 일을 하면서 직접 일을 하는 사람, 그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고 직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 같은 거였어요. 그게 노동자 협동조합. 근데 이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대표적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협동조합연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족보를 딱 정해줬거든요. 현재의 이 전세계 협동조합 운동은 5개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족보에 있는 얘기입니다. 족보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영국에서 시작한 소비자협동조합, 이해가 되시죠? 독일에서 시작한 실용협동조합, 독일 덴마크에서 시작된 생산자협동조합, 농협, 프랑스에서 시작한 노협, 그 다음에 마지막 전통이 주택 및 보건협동조합인데 이거는 그 북유럽, 그러니까 주택협동조합은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800년대 후반에 시작을 했는데, 자, 노동자들이, 영국의 노동자들이 이제 진짜 먹고 살만 해졌어요. 방 2칸짜리 무슨 그지 같은 집에서 살다가 이제 좀 괜찮은 집에 살고 싶어졌어. 근데 괜찮은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원이 딸린 다른 집을 짓는 건데 그 정도 깜냥까지는 안 되죠. 근데 조금 쾌적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땅을 사요. 거기다 뭘 지었을까?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을 같이 쓰고 생활 공간은 따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시작됐던 아파트 문화는 주택협동조합들이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의 노동자들, 그러니까 괜찮은 집, 약간 그럴듯한 집에 살고 싶은데 개별적으로 혼자 이렇게 정원이 딱 있다만 집을 짓기는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주택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보건협동조합 병원입니다. 이건 이제 북유럽의 스웨덴이 가장 발달한 나라인데, 스웨덴은 현재 소위 1차 진료기관, 동네 병원의 60% 정도가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병원인데, 그건 왜 180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100년, 120~130년 정도 전통을 갖고 있는, 스웨덴의 농촌 마을에서 만들었어요. 농민, 주민, 왜 만들었냐면 농촌 마을에 병원이 없었습니다. 병이 나면 도시로 이제 시고 가야 되는데 시고 가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시골에 와서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병원을 졌어요. 짓고 의사를 고용한 거죠. 그게 이제 소위 그게 주택 보건협동조. 그러니까 그 병 나가지고 옮기다가 죽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5가지 전통이에요. 5가지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좀 더 정의를 얘기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을 딱 반출하시면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이 판 우물입니다. 자, 따라해보시죠. 목마른 사람들이 판 우물이다. 목마른 사람들이 판 우물이다. 속담이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속담이 있는. 그러니까 생필품 조달이 너무 힘들었던 이 목마른 주부들이 구멍가게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고리대공업자들한테 뜯기던 그 목마른 자들이 신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상인들한테 뜯기던 농민들이 자기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공판장을 만드는 것이고, 어민들이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정된, 약간은 안정된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노동자들,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보건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목마름의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마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그 목마른 놈들 5명이 모이면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마른 사람들이 판 우물이다 이런 것이죠. 근데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데 말이죠. 보통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정당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뭐 으쌰으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그것과 약간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 그 우물이 기업입니다. 기업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는 거죠. 정치 활동을 뭔가 이제 으쌰으쌰 뭐 이렇게 데모를 해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소한다. 이게 이제 협동조합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목마름의 종류라는 게 목마름이 뭐 제한이 없죠. 특이한 케이스들 네덜란드 풍차가 투입되면서 네덜란드의 풍차들이 90% 정도가 협동조합이에요.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왜 협동조합을 풍차를 만들었냐면 네덜란드는 전 국토의 3분의 1이 해수면 밑에 있어요. 물을 퍼내야 돼요. 뚝을 만큼 쌓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근데 그걸 해줄 놈들이 없어요. 기업들이 그걸 와서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네덜란드 정부는 가난해요. 1800년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풍차를 지은 거죠. 바람이 불면 이제 돌죠. 돌면은 이제 물을 퍼내고 방앗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주민들이 그냥 문제를 해결을 본 거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0만 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시즌2 제2세대 협동조합, 본격적인 협동조합. 제1세대 협동조합을 했던 로버트 오웬 이런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받아서 실생활에서 실제로 이제 경영이 되도록 망하는 게 아니라 경영이 되도록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온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3세대 오늘날 제3세대 간단하게 해보면 이게 국제협동조합연맹이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대도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아까 뭐 크레디 아그리콜 우리나라의 농협은 자산이 350조입니다. 350조, 1년 사업 규모도 350조. 그러니까 정부 예산보다 더 커요.
거대해졌어. 로치데일 소비조합은 지금 영국 가시면 로치데일 백화점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놈들이 이제 우물을 팠는데 이게 거대해졌어. 기업으로서. 조합원들은 무지하게 많아. 근데 이제 그리고 국제협동조합연맹이라는 곳에 다 가입돼 있습니다. 대부분 80% 이상 가입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고에 다 가입돼 있습니다. 국제협동조합.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최고의 상위 기구인데 이 사람들이 3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해요. 총회를 하는데 무슨 학술 총회 비슷한 거예요. 국제협동조합연맹 총회. 3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면서 공부 잘하는 어떤 교수들한테 발표를 시켜요. 용역을 줘서 발표를 시키는데 1980년도에 모스크바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이때 캐나다의 협동조합 학회장을 하던 레이브로라는 사람한테 보고서를 발표를 시켰는데 이 1980년도 이 사람이 이제 지금까지 있는 그 협동조합 연구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 이름까지 기억해두면 지금 굉장히 교양이 높아집니다. 네, 기억해도. 레이드로 박사인데 그 보고서를 레이드로 보고서라고 합니다. 협동조합 연구하는 사람들의 바이블 같은 거죠. 레이드로 보고서. 1980년도에 국제협동조합연맹 총회장에서 딱 발표한 보고서인데 이 노인네가 그때 이미 70살 좀 넘었는데 몇 년 아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양반이 1980년도에 모스크바에 그 세계 유수의 협동조합 경영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다가 딱 가서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협동조합이 지금까지 참 훌륭한 역할을 해요. 절대적 빅몰에서 벗어나는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근데 말이지 이게 2000년대에도 협동조합이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해요. 공간을 확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 경영자들이 들어본 적 잘 못하면 뭔 황당한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총회장이 술렁거렸어. 근데 이 레이드로 박사가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협동조합이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왔지만 지금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규모도 커지고 이렇게 됐지만 도대체 그 큰 규모의 협동조합하고 일반 기업들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점점 그 차이가 희박해져. 영국 런던에 있는 로치데일 백화점하고 그 옆에 있는 프랭크당 백화점하고 뭐가 다르냐? 조합원들은 계속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그리고 협동에 잘못 발생이 됐는데 그 정도로는 그 21세기에 협동조합이 계속될 거라고는 보장할 수 없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 협동조합이 사회적 가치를 지닌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그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려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문제, 즉 목마른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를 딱 제기해요. 협동조합이 앞장서서 풀어야 되는 문제. 그게 첫 번째가 환경 문제였어요. 협동조합은 이 지구환경 파괴 뭔가 1980년도이니까 이게 굉장히 앞선 문제 제기였는데 환경 문제를 푸는데 앞장서요. 이것은 조합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환경 문제가 해결됐거나 좀 완화됐거나 약간 조합 개선되게 되면 조합원들한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사회가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조합원의 문제까지가 포함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실업 문제를 제기합니다. 실업의 문제를 협동조합이 푸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거대해진 그 협동조합에 일하는 실무자들, 이 사람들은 다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노동자 협동조합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합원이지 농협이나 소비자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노동자들이에요. 노동조합을 만들고 바게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에 좀 더 주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협동조합의 앞장서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그다음 세 번째 문제가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낼 수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이거는 협동조합 사정권 밖에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을 위한 복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동조합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딱 제기하고 이것을 협동조합이 푸는 데에 앞장서고 뭔가 하지 않는, 뭔가 기여하지 않으면 협동조합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협동조합에서의 뭐 CSR, 협동조합에서의 사회공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만 80년대 그 문제를 가지고 15년 동안 국제협동조합연맹에 가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논쟁이라고 하냐면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 제가 91년도에 쭉 협동조합 공부를 했는데 책을 한국어로 된 책은 없으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영어하고 사전. 근데 책마다 정의가 다 달랐습니다. 그 협동조합이 뭐냐? 라고 하는 논쟁을 그때 벌이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딱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국제협동조합이 그 받아들여요. 레이드로 박사는 그 문제 제기하고 몇 년 안에 돌아가셨지만 15년 정도 논쟁을 하다가 1995년도 국제협동조합연맹 총회 때 소위 협동조합의 정체성 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15년 동안 논쟁을 한번 정리해요. 정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발표를 하면서 이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요. 국제협동조합. 그래서 이 문제 제기에 의해서 막 새로운 협동조합 흐름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일본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협운동. 생협운동은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이지만 갈에서 팔잖아요. 친환경 상품들만 팔고 이런 협동조합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제3세대 시즌3 협동조합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생협이에요. 일본과 한국이 가장 발달한 생협. 두 번째가 이때부터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주목을 해요.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5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같은 규모의 다른 일반 기업에 비해서 일자리가 1.5배 많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 그리고 농협이나 식협이나 일반 협동조합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 거기 살고 있는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태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고용 친화적인 기업으로 샥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농협하고 KB를 비교해 보면 농협에는 비정규직이 많이 없어요. 은행직 중에서. KB하고 비교해.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고용 친화적 기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협은 판매직 노동자들이잖아요. 비정규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전반이 고용 친화적인 성격으로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시작을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그건 뭐냐면 그 감옥에서 가출소한 사람들이나 마약 중독자거나 중증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협동조합. 그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그게 확대된 것이 뭐냐면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굳이 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주식회사나 사단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 이런 것이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 운동이 확대돼요. 이게 협동조합 운동의 시즌3 운동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지 문제라든가 그
실험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협동조합들의 시도, 협동조합 전체 차원에서의 시도가 진행되고 그런 것을 이제 시즌 3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시즌 3 국면에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은 시즌 2 국면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대충 역사가 이해가 되시죠?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팠는데 돈 내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목마른 놈,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데 돈 낸 놈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에 대해서 협동조합이 문제입니다. 자, 이게 역사입니다. 그리고